자, 송원TV입니다. 오늘은 제9회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대담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는 맹주철 군의원 예비 후보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해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양평군 유권자들께 한 말씀 하시죠. 네, 제가 여기 매년 출마할 때마다 송원TV에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저기 구독자 많이 늘어났습니까? 네, 많이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여기 송원TV가 잘 되는 게 저도 많이 인지도가 올라가니까는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아마 2022년도에 두 번 정도 출연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 2026년도에도 제가 보니까는 방송 횟수로는 2번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양평이 지금 아시겠다시피 이제 선거철이 돼서 이렇게 후보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평상시에도 여기 양평 국민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많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정책 공약 자료를 보니까 총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던데 준비하신 정책 방향을 한마디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제가 보는 이 정치라는 거는 가장 간단하게 주민들을 배부르고 등 따사롭게 해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여러 가지 교육, 경제, 교육, 문화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사는 양평을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핵심은 잘 사는 양평,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양평. 이것을 만드는 게 저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분야 교육 정책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고 체험 중심 교육을 강조하셨는데 기존 교육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네. 먼저 번에 제가 여기 방송에 나와서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가장 길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바라보는 우리나라 이제 교육의 시스템도 그렇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나라 교육의 시스템이 입시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초등학교 때 혁신 교육을 하고 중학교 때 여러 가지 뛰어놀 수 있는 교육을 하던 게 막상 이제 고등학교 다가서는 입시에 대한 게 딱 부딪혀서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입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전후 독일을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을 해요. 독일이.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전쟁에 지고 굉장히 많은 전쟁 배상액을 내야 되는데 사회 전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 경제, 문화, 그러니까 사회. 그러면 전후 독일이 어느 분야에서부터 우리가 재건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게 독일이 맨 처음에 선택한 게 교육이에요. 네. 교육 시스템을 다시 손을 보고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사회, 문화, 경제 이런 순서대로 갖다가 독일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되는데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면서 2가지를 전파를 시켜요. 첫 번째는 전 세계 유능한 인재들을 아메리칸 드림,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교육 정책입니다. 그래서 반기문 씨 같은 경우도 미국의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갔다가 한국의 특별 장학생으로 갔다 미국으로 간 경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미국으로 다 끌어들여서 그 아이들한테 친미 성향의 의견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간 학생들이 각 나라에 가서 다 친미 정책에 다 입각을 해서 정책들을 내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알다시피 이제 문화. 옛날에 팝송이 전 세계를 다 휩쓸었지 않습니까? 문화를 갖다가 했던 게 있어서 교육이 한 나라에 안 보이는 분야 같지만 경제나 이런 문화 쪽에 가장 하부 구조가 되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시 교육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60년대, 70년대 근대화되고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교육이 정권의 신여로서 이렇게 정치가 막 바뀌고 했던 게 맞거든요. 이제는 어떤 교육이 되냐 그러면은 입시 교육이 아니라 저는 글로벌 교육이 돼야 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국영수는 좀 잘못해도 영수는 좀 딸린다 하더라도 한 가지 특기만으로 어학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것도 국내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그래서 제가 교육에 초점을 맞춘 게 뭐냐면은 그 양평구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평구하고 용문구에서 실시했던 국제화 교육 이거를 좀 더 크게 확산을 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먼저는 하북성에 있는 하북사범대학하고 이렇게 MOU 체결된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4년도에 제가 고 정동균 군수님하고 웨이팡을 갔어요. 그 웨이팡을 가게 됐던 게 이제 군수님이 웨이팡에 연날리기 그 부주석으로 해서 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웨이팡에 있는 국장하고 지금 양평군하고 웨이팡하고 그 MOU가 체결돼 있거든요. 네. 근데 문화와 체육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교육까지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장 그분한테. 그래서 이제 정동균 군수님하고 그때 만찬에서 우리가 그러니까는 차기 2020년대 지방정권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들어가서 이거를 좀 더 확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미 그 하북성하고 웨이팡시하고는 교육에 대해서 중국하고는 그런 국제교류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고등학생들이 교장 선생님 추천서로 갔다가 중국에 있는 유수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MOU가 체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제 좀 약간 일몰이 돼 있는데요. 제가 입성이 되면 군위원회에 들어가서 되면은 이 프로그램을 다시 재가동할 생각입니다.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문제예요. 그 학교 밖 아이들이 제가 보니까 양평 교육청에 두물 교육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관내 이제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이 있고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 그것에 대한 정책을 좀 지금은 이제 그거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요건 좀 전문가 의견을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학교 밖 아이들이 기존에 있는 학부모하고 또 사회하고 어떻게 연계가 돼서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이 될 수 있는지 요거는 제가 약간 좀 전문가적인 지식이 좀 딸려서 들어가게 되면 요거는 전문가 의견을 좀 더 청취를 해서 그거를 좀 요것도 강화를 시켜 나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양평에서 또 보니까 진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인가요, 이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입시 교육은 대입 시험을 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양평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수시로 가는 경우하고 정시로 가는 경우하고 수시 가는 경우는 이제 양평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가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어촌 전형으로 가지고 그 스카이 대학을 이제 가는 경우들이 이제 좀 있는 겁니다. 정시로 가는 경우는 이제 양소고가 주로 이제 정시로 해서 많이 가는데 제가 얘기하는 이 진로에 대한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은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중국하고 연계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에는 이제 그 중국어 능력 시험이 있어요. HSK라는 중국어 능력 시험이 있는데 그게 1단계부터 6단계까지예요. 근데 6단계가 가장 높은 건데 HSK 4급 이상만 되면 중국에 있는 대학에 그러니까 양평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교장 선생님 추천서하고 HSK 4급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중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중국에 있는 대학에 가서 1차적으로 많은 중국에 있는 가는 그 대학은 거의 우리나라 치면 국제 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한국 애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세계 각지인들이 다 옵니다. 아프리카계, 중동계, 일본계 다서 오기 때문에 그런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교류가 되는 겁니다. 물론 학업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인프라라고 보거든요. 그 인프라 인맥이 좀 더 된다 그러면 좀 더 많은 거기서 진로를 더 많은 걸 선택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유사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양평에서 외국 대학까지 진출할 수 있는 인재 육성 현실적으로 이게 좀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제가 딸만 둘이에요. 큰애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둘째가 지금 서울에서 지금 무역회사를 다니거든요. 네. 그 둘째가 양평 고등학교 다닐 적에 제가 말한 그 프로그램 가지고 중국 베이징에 있는 어원대학을 들어갔어요. 양평고에서 제가 지금 우리 둘째 딸도 원래는 그 하북 사범대학을 가려고 그랬었는데 거기보다는 베이징 어원대라는 데는 우리나라 치면 외국어 대학 같은데요. 외대. 네.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가서 굉장히 한국에서 좀 뭐라 그럴까 중국이 좀 더 폐쇄적인 한국보다는 중국이 더 폐쇄적인 국가인데 그 대학교 가서 많은 아이들하고 좀 어울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가 이제 일본 학생하고도 좀 친하게 지냈고, 그리고 아프리카계하고도 이제 좀 같이 어울리고 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굉장히 본인 시야가 좀 넓어졌어요, 딸이. 그리고 자립심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게 큰애는 한국에서 이제 계속 공부를 했는데, 큰애는 이게 좀 부모에 대한 이게 좀 그늘 속에 많이 있는데, 둘째는 전혀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독립심도 강하고 자립심도 강하고, 그래서 저는 외국으로 그런 거를 보낸 게 잘했다, 이렇게 보고, 그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둘째의 인생이 지금 30살이 좀 안 됐거든요. 지금 29인데, 앞으로 걔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의 일꾼이 될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있었던 그것이 저는 큰 자원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정책이 실행이 된다면, 양평에 있는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학생의 그 생각도 중요한데, 부모의 방향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단 지금, 아이들 20대 학생들은 지금은 혐중에 대한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좀 혐중하는 게 좀 있고, 부모들도 중국을 우리나라 이제 밑으로 좀 보는 게 있어요. 밑으로 좀 깔본다는 그렇죠. 그런 의미에. 네, 20대는 중국을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혐중에 대한 게 있고, 우리 세대들은 중국을 우리나라 밑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좀 어렵다 보는데, 저는 이 전 세계 패권 국가에 지금도 보면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해서 이란전을 갖다가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건 향후 10년 안에 미국하고 중국이 이 세계 패권에서 누가 될지가 장담이 안 되는 안개 중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그 한반도 극동 지역에서 있는 데는 저는 이제 다 친해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이제 미국하고 친해야 되겠죠. 일본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친미도 있고 친일도 있고 그다음에 친중도 있고 친노도 있고 북한하고도 친북에 대한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반자가 붙으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미, 반일, 반중, 반노, 반북을 하지 말고 다 친하게 지내는데 거기라면 핵심이 되는 게 다각적 외교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뭔가 연결에 대한 끈이 있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중국으로 보낼 적에 그 아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부모에 대한 의식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양평 프로그램은 어떻게 있냐 그러면은 그 교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평에 있는 그 학생하고 학부모가 거기에 견학을 가는 겁니다. 현지 대학을. 현지 대학을 가서 외국에 있는 중국에 이런 거였어요. 중국의 학업 시스템도 보고 기숙사 시설도 보고 도서관 것도 보면서 실질적으로 가서 방문해서 더 꼼꼼하게 좀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양평에 제가 하는 거는 이번에 한다라면 국제화교육센터라는 거를 설립을 해서 양평에 지금 미래교육센터가 있거든요. 미래교육센터를 국제화교육센터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그 일환으로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같이 중국에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 체험을 해서 좀 이게 아이들이 어떤 시스템을 움직이는구나 이거를 볼 수 있게끔 그거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육 전문가시 같아, 보니까. 전문가 같아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약,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양평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레지던시 사업.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공약이 2018년도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이 레지던시라는 게 아시겠지만은 예술인들의 그 창작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공약을 2018년도에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양평 미술관이 설립이 되고 그때 이제 어느 한 큐레이터가 학예사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평에는 예술가분들이 문화예술인들이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넘는데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분들 중에 7, 80%는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림을 그리고 예술하는 부분에서 돈 주고 산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 맞아요. 그냥 다른 나라는 그 예술가의 작품으로 인정을 해줘서 페이를 지불하고 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문화가 없다 보니까 잘 그렸어, 훌륭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나요. 그럼 예술가들은 뭘 먹고 사냐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일종의 경제적인 게 돼줘야 되는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림을 그리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공간을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어려우니까 여름에는 그래도 좀 시원해야 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하고 해야 되잖아요. 냉장만 씻어도 잘 안 돼. 임대료도 잘 못 내. 이게 보니까는 굉장히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정책이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 2018년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들었던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예술인들이 월세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예술 작품을 할 수 있는 레지던스,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그 문화 작품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착안해서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18년도 20년 내리 두 번을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못한 거예요. 실제로 하고 싶었던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양평에 뭐 아시겠지만 양평 예총도 있고 양평 예총 산하에 양평 미역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지금 양평에 예술가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지금 한 10년 된 공약이지만 그 예술인들을 위한 이게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이 공간은 지금 여러 군데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4군데나 5군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분들하고 미업이나 또 전문가 그룹 제가 만약에 입성을 한다면 그분들하고 다시 토론회를 좀 할 생각입니다. 저는 하고 싶은 데가 있는데 내지전시를 하고 싶은 공간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제 생각인 거고 시대가 좀 변했으니까 지금 거기에 맞게끔 그 공간을 내지전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꼭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얼핏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술과 뭐 지역경제 쉽사리 이렇게 연결이 좀 안 된다라고 보는데 예술 지원이 결국 지역경제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세요? 네. 거기에 대해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치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짐이 아닙니다. 이짐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는 거에 하나의 방향이거든요. 도구고. 근데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거죠. 근데 돈이 많이 번다는 게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대도약기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됐을 경우에는 첫 번째 간 게 뭐냐면은 문화였습니다. 이제 교육문화. 그러니까 그 안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그 우리나라의 상품을 심어주는 거는 우리가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알겠지만 K문화였거든요. 옛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팝송이라는 미국이 팝송을 가지고 전 세계를 아울러서 우리가 진짜 외국 팝송 한두 개는 뭐 외우고 70년대 그렇게 외우고 다녔었던 거거든요. 그렇지. 지금은 2020년대에 와서는 K-팝이에요. 한국 노래 모르면은 세계에서 대화가 안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그럼 K-팝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양평에서는 뭐냐면은 양평에 상품을 팔라 그러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양평에 인프라를 팔아야 된다고 본 겁니다. 저는 그게 문화예술이라고 본 거예요, 양평에. 양평에 이 무형의 가치지만 이 양평에 1000명이 넘는 문화와 예술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양평이 문화와 교육이 아주 뛰어난 도시다. 이렇게 되는 걸 가지고 경제적인 상품하고 연결시키자라는 게 제 취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가 경제적인 하부 구조가 될 수가 있다. 이거 가지고 양평을 배불리는 정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조금 전에 답변하고 좀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라지는 전통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아카이브 사업.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부연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죠. 네. 저희 아버님이 2012년 7월 3일 날 돌아가셨어요. 2012년 벌써 14년 전이죠. 저희 아버님이 그 화랑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아버님이 화랑 무공훈장 받은 게 6.25 전쟁 때 인민군 뭐 이렇게 뭐 아버님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흔히 얘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공적조서가 들어가서 이승만 정권 때 그게 이제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80 몇 년도에 이제 화랑무공훈장을 받으셨는데 80년도 당시에 80년대에 네, 이제 그 공적조사를 찾으신 거죠. 53년도인가 그때 이제 아버님이 이제 인민군 2명을 사살하셨나 봐요. 이제 그 공적위에서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버님이 이제 그 얘기를 술 드시면 좀 어렵게 하신 적이 있어요. 왜 사람을 좀 죽였다라는 게 본인이 이제 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하나는 6.25가 이제 동족 상잔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 친구들하고 양평이 여기 그 양근천이요. 그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6.25 때 지금 여기가 아주 치열한 격전지였지 않습니까? 그 양근천에서 대단히 많은 그 양민학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고. 네. 얘기 제가 알고 들었어요. 있는 양평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형이 가장 어린 나이 때, 그러니까 한 10살인가 했을 때 거기 끌려가셨었대요.
그래서 아신지 모르겠지만은 손을 다 뒤로 묶고 쫙 나열시키고 앞에는 이제 머리 하나 총을 땅 싸면은 이렇게 두두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총알도 아까워서 거기 양부장 그렇게 해서 했는데 흙을 묻었는데 거기서 비가 와가지고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저는 이거를 기록을 해야 된다고 본 겁니다. 양평에. 양평의 6.25 전쟁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70년대 대단히 또 물난리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이게 양평이 경제적으로 만약에 커 나갔었을 적에 양평의 역사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양평 역사를 기비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어에 대한 게 너무 없으면 그리고 여기가 아시겠지만은 그 동학 농민운동 할 적에도 굉장히 격전지였었고 또 항일 그 무장 봉기할 적에도 여기가 몽양 여운여 선생님에 따라서 저기 용문산이 아니라 오빈리 쪽에서도 그 항전이 많이 일어났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오빈이 쪽에 네, 그 사진이 뭐야 유명한 사진으로 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우리는 저기 용문산 어느 야산에서 찍은 사진이라는데 용문산 야산이 아니라 여기 오빈이 실제로 고증됐다며 그게 네네네. 그 사진이.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양평에 모 식당이 있어요. 땡땡 숯불 갈비집인데 그 숯불 갈비집 뭐냐면 아마 그냥 맥킨지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영국의 아유, 맥킨지 작가가 근데 그 우리나라에 항일 때 와갖고 이제 그게 맥킨지 사진 작가가 찍은 거예요. 그래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 맥킨지 사진 작가가 묵었던 데가 거기 양평 땡땡 숯불 갈비집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숯불 갈비인데 양평 시내에 있는 숯불 갈비거든요. 그 당시엔 거기 여관이었어요. 응? 1900년대 여기 여관이라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양평에 아직까지도 역사적으로 살아 숨쉬는 것들이 많거든요. 야, 요거를 좀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 지금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유교에 대한 얘기가 이제 거의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지금에도 저희 아버님이 1931년생이시니까 살아 계셨지만 96 이렇게 되셨을 거예요. 아직도 거기 살아 계신 분들이 계세요. 서중이나 이런 쪽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도 찾아서 이걸 다 녹취를 다 해서 양평의 역사로 남겨놔야 되겠다. 이런 아카이브 사업을 꼭 하고 싶다라는 게 좀 입장인 거고 요거를 예산을 좀 해서 12개 읍면에 보존되고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는 그거를 꼭 기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아카이브 사업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양평의 브랜드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게요. 시간이 벌써 30분이 흘렀는데 좀 빨리빨리 진도를 좀 빨리 나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소상공인 지역경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양평 토요시장 구상, 기존 양평 토요시장 구상, 기존 시장과 차별화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빨리는 할게요. 네, 그러게. 토요시장이 뭐냐면 말 그대로 토요일에 열리는 장입니다. 네. 양평에는 지금 기존 이제 5일장이 있죠. 그렇죠. 네, 5일장은 아시다시피 상설장이 아니에요. 5일마다 열리는 장인데 토요시장의 이제 출발점은 뭐냐냐 그러면은 그 경기문화재단이라고 있어요. 경기도에. 혹시 옛날 설화 중에 청개구리 설화에 대해서 아시나요? 청개구리 설화? 네. 그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러니까 청개구리 설화가 아시죠? 네. 엄마 청개구리가 아들한테 좌측으로 가려면 우측으로 가고 위로 가려면 밑으로 가고 엄마 말을 지독히 안 들은 그 청개구리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꺼이꺼이 울은 그 이제 청개구리 설화지 않습니까? 제가 경기문화재단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청개구리 설화의 근원지가 양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경기문화재단에. 선녀나무꾼의 그 설화의 근원지는 이천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왜 청개구리 설화에 대한 근원지가 양평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게 이제 좀 역사적으로 좀 더 올라가야 돼요. 그 인조 반정이 있어서 인조 반정의 1등 공신 중에 하나가 이갈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이갈이 아주 그 장대하고 대범한 장수였는데 그 1등 그 공적 조사에서 밀려서 한중으로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갈이 반란을 일으켜서 3일 만에 도성을 점령하고 아주 그냥 대단하게 차기 뭐 진짜 임금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토벌군한테 져서 구족이 이제 참수를 당하는 이제 그게 됐거든요. 왜 얘기냐면은 이갈의 아버지의 묘소가 저 떠드렁섬에 있다라는 게 근원지입니다,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갈의 아버지가
보니까 유명한 지간이었어요. 음. 보니까 우리 집안에서 용이 될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임금이 나올 수 있는 상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가 가장 좋은 데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이갈이 아버지 말을 지독히 안 듣는 거예요. 맨날 동네에서 쌈박질만 하고 아버지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라 그러면 쌈박질만 하고 뭐 어디 가서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이갈이 옛날 청개구리하고 이제 비슷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 이놈이 아주 될 놈인데, 이갈이,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우리 집안이 잘 되려고 그러면은, 그 떠드렁섬에 자기는 용이 돼서 승천해서 되면 이갈이 임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머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을 적에 이 머리가 물가 쪽으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큰 용이 돼서 이제 하늘로 승천할 수가 있게 되니까는, 그 떠드렁섬에 묻히는데 아들한테 유언을 해요. 야, 나를 머리를 물가 쪽으로 해라 그랬는데, 다리를 물가 쪽으로 해라 그래요. 반대로. 왜? 그러면은 이갈이 이제 거꾸로 할 줄 알고. 근데 이제 이갈이 이제 진짜 막상 아버님이 돌아갔을 적에는 아버님 유언대로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구족을 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해고 이제 자기 조상이면은 부관천시를 하는데, 그 토벌군들이, 그러니까 이갈을 토벌을 했던 토벌군들이 와서 떠드렁섬에 이갈의 아버지 묘를 파보니, 거기에 이딴만 아주 큰 이무기가 앉아있다라는 겁니다. 용이 안 되고. 그게 지금 떠드렁섬 밑에 보면 큰 동굴이 있어요. 그게 지금 한강 물 때문에 지금 이게 물이 돼서는 거고. 숨을 대서. 그렇죠. 저 어렸을 적에는 그 동굴을 갔었어요. 제가. 그래? 네. 70년대에는. 그래서 지금 못 보시는 건데, 한강물 빠지면 그 밑에 동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갈의 그 전설에서 돼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러면 이 청개구리 설화의 근원지가 양평이라는데 이거 장사가 되겠다. 이걸 가지고 투여시장을 해야 되는 게 제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에 청개구리에 대한 마스코트를 가지고 양평을 세팅을 하고 싶었었어요. 저는 지금 뭐 양춘이 이런 애들이 아니라 청개구리가 청기문화재단에서도 청개구리 설화의 근원지가 양평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상품을 만들자. 옛날에도 참좋은이라는 화장품이 청개구리 가지고 대단히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청개구리를 갖다 모티브에서 하는데 요 시장은 토요 시장은 어떤 거냐면은 물건을 파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예, 그 다음에 농산물, 그 다음에 발효식품, 여러 가지 그리고 버스킹 이런 게 어우러진 시장. 양평에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상품과 그리고 뭐 관광이 연계된 것 이걸 해보자는 게 토요시장의 그 모티브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참 또 세 번째 공약 정책 중에서 청년 창업 공간 확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일인데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드실 보관은 있습니까? 네. 제가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요때 그 우리 자녀 때문에 양평구 학군위 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양평구 교장 선생님하고 지령을 했던 게 있어요. 양평에 그 시장터에 보면 쉼터 건물이 있죠. 쉼터 건물에 한 공간을 청년 창업센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표로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 창업센터의 이게 누구였느냐? 양평구 학생들이었어요. 양평구 2, 3학년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과 제빵도 있었고 음식하는 그 과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꼭 그 입시 교육에 그거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도 사회를 할 수가 있는 게 되니까는 그 아이들이 거기서 도장에서 그러니까는 뭔가 연말을 하듯이 도장에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듯이 양평 그 쉼터에 있는 그 LI 푸마라는 이제 그 원래 매장이 있는데 그 매장이 원래 그 양평구 창업센터 매장이었었어요. 거기서 시설을 그때 양평 군청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 몇 군데서 해서 그거를 양평구 애들이 했었는데 그때 정책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그 국회의원으로 계시죠. 김성교 있었을 적에 김성교 군수님 있을 때 뭘 얘기를 했었냐면 이 창업센터에서 양평구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은 보증금 3천만 원을 지원해 해줄 수도 있겠다는 정책까지 했었어요. 그것까지 만들었었는데 그러면 여기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상급학교를 진학하든지 아니면은 군대 가든지 애들이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그 창업센터에서 도장에서 훈련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매장을 차려지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군대를 가는 애는 군대를 가고 군대 갔다 온 애는 매장을 운영을 하고 중간에 있는 여기서 이제 또 창업센터에서는 학교 다닐 적에 훈련을 하고 군대 가기 전까지는 알바는 여기 매장에서 하고 이런 게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안 됐는데 그거를 다시 복원시키려고 그런 게 하나 있는 거고요. 지금 옛날에
13년도, 14년도 했던 거. 그래서 그걸 하나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청년 창업이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양평의 상업만 좀 생각했었는데 이제 꼭 상업뿐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농촌, 양평에 지금 저는 그 귀농 귀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평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여기 경제인들이 이농을 하길 바라요. 그러니까 귀농하면은 귀농 프로그램 해가지고 지원금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아니라 이농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이 뭐 농업으로 전환한다든가 청년 농업인이 생긴다든가 그런 쪽에 더 가산점이 내서 지원 정책을 더 많이 주자라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청년 창업하고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있게끔 옛날에는 상업만 생각했는데 상업만이 아니라 이제는 농업까지 같이 그걸 맞물려서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거는 몇 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요. 곧바로 실시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좀 빨리 좀 진도가 나갈게요. 네. 네 번째 시민활동에 관련 공약 사항입니다. 네. 시민단체와 정례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네. 형식적인 회의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정례적으로 꾸준하게 이런 시민단체와 교류를 이어갈 생각인지.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그 80년대,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80년대를 이제 좀 가장 현장에서 이제 많이 지내다 보니까 지금 제가 나이 들어서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잘 사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는 사회가 될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다가 저도 이제 돈 버는 사업에 이제 많이 좀 주력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좀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었어요. 그때 이제 솔직히 제가 1987년도 60항쟁이 일어나고 1987년도 9월 달에 울산에서 그 노무현 변호사를 만났었거든요, 그때. 근데 대통령이 아니라, 아니 뭐. 변호사 시절에? 변호사 시절에 1987년 9월 달에 울산에서 이제 그 60항쟁이 터지고 울산이 이제 현대가 있는 데지 않습니까? 현대가 이제 노조도 없었을 당시에요. 그 당시에 이제 현대가 이제 노조를 건설한다고 막 했었는데 그 노동자 한 분이 이제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이제 9월 달에. 그게 촉발돼가지고 현대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어느 정도면 전쟁터였습니다, 그냥. 탱크가 오는데 그 포크닝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그런 거 넣고 바리케이트 치고. 그러니까 거기도 중장비가 딱 쓰면 탱크가 못 들어와요. 그러겠지, 아무래도. 탱크하고 버금가는 그거에서 거기다가 이제 그냥 뭐 기름 다 붓고 그냥 불 붙여놓고 뭐 그러니까는 뭐 영화에서 나오는 그 전쟁터 있잖아요. 그런 데였었어요. 그래서 노동자는 이제 그때 분신사살하고 막 이때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현장에 좀 뭐 지원 투쟁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지원 투쟁 가서 노동자들 속에서 왜 한 사람이 못생긴 사람이 말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1988년 보니까 국회의원이 됐더라고요, 이 양반이. 그게 노무현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난 진짜 오공청문회 때 이제 튜브에서 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야. 아시죠? 이제 오공청문회 때는 진짜 명패가 날아가지고. 그렇죠. 전두환한테 명패를 날리려고 그랬던 거고 정주영한테는 뭐 아주 그냥 심한 역까지를 하면서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하고 있었던 뭐 오공청문회는 88년도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럼 나 많이 봤는데 그때. 그분이 대통령이 돼서 했을 적에 세상이 이제 그냥 민주주의 사회가 될 줄 알았어요. 2002년도에 해서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자살을 딱 듣고, 이게 제가 살아왔던 인생이 나는 그냥 있으면 당연히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국가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거기서 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과거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갔다가 해서 했던 게 양평에 이제 시민의 소리라는 이제 신문사도 만들게 되고, 뭐 초창기지만 시민단체도 이제 몇 개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왜 안 움직여지냐 하면은 각자의 그 이해 구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네트워킹이 돼야 된다. 시민단체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하고 연계가 되면 제가 이제 시민단체를 왜 중요시 여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구조가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 혼자만의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다수가 인정이 돼서 다수가 들어오는 구조. 요게 소통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통로. 소통에 대한 구조가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정례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민에 대한 단체들하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처음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그러니까는 같은 의견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본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 구조를 일단 만드는 거에 저는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시민 활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활동도 해오시고, 그런데 정책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렇다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갈등이 표출될 그런 소지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맞습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 개 단체를 사실 많이 만들어 보니까는 양평에 만들어 놓은 단체들이 갈등이 생긴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뭐 자책도 해보고 몇 가지도 해봤는데 발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민주주의에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제 자신을 보면은요, 저는 제가 이제 66년생이에요. 제가 크고 자라는 70년대는 솔직히 남좀 여비였었어요. 남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여자는 거기에 또 따라온다는 교육을 받은 거지. 뭐 기자님도 아시겠지만은 네. 저희는 무슨 여성 인권, 여성혐오 이런 거를 교육에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세상은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제 정치에 대한 민주주의만 얘기를 하거든요. 진보니 보수니 얘기할 적에도. 근데 그거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치인은 진보적이지만 그 사람이 교육에는 보수적인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물론. 국방에는 보수적인 생각할 수 있고, 이 민주주의라는 국가에서는 다양성인데 하나의 그 개체가 모든 분야에서 진보적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진보와 보수는 끊임없이 부딪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부딪히는 게 이 갈등에 대한 부분이지, 이게 적대적으로 가면 안 된다. 다름은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다르다는 거. 이거는 뭐 프랑스에는 그 똘레랑스를 하는데, 다름이 다양성이거든요. 그게 진보와 보수도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구조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시민이 정리해가지고 의견이 되는 거. 분명히 저는 거기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거기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치유할 수 있는 거, 시간이 지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거, 이런 것까지도 하나의 극복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거든요. 오늘 그러다 보니 30분이 훌쩍 넘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특별하게 더 하실 말씀 있어요? 네. 아니,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 발언. 아니, 뭐 마무리 발언 겸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공약이 5개인데, 네. 이게 지금 아까 이제 기자님이 얘기하다시피 지금 네 가지만 얘기하고, 5번째가 뭐냐면, 제가 이제 꿈꾸는 도시 양평이에요. 잘 사는 양평을 만들자고 했던 게, 지금 제가 보는 것 중에 제가 했던 공약 중에 뭐냐면은 양근천 복원 사업이 있었어요. 네. 그 양근천 복원 사업이 뭐냐면, 그 양평을 아우르는 그 젖줄이 한강인데, 한강의 첫 번째로 그러니까 가장 메인에 되는 게 양근천이에요. 제가 일단 어렸을 때 양근천에서는 저기서 몇 감고, 고기 잡고. 아니요, 고기 잡고, 저기 지금 그 뒤에 가서 여기 바로 뒤에 가면 야산이었어요. 다 집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산?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양일 지금 중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렇지. 양일 중고등학교가 다 산이었어요. 그렇겠네. 네. 지금은 양일 중고등학교면 도시의 양평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거라고 보잖아요. 그렇지. 거기가 다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놈 아버님 몰래 그 엽총 훔쳐다가요. 네. 양일 그 고등학교 뒷산에서 새 잡는다고 총 쏘고 막 이랬었어요. 그 당시에는 70년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 몇 감고 저기 그 도토리 주러 다니고 뭐 이렇게 재미는 놀았는데, 이제는 그런 정치가 없고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도시가 됐는데 양평에 교육적으로 이렇게 잘 돼 있고 문화적으로 되면 이제 인프라잖아요. 양근천을 진짜 옛날에 솔직히 뭐 이명박 대통령은 좋아하지 않지만 청계천 복원 사업 한 거 있잖아요. 청계천에 버금가는 거를 양근천에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저 양근천에 깨끗한 물이 흘러가고, 거기서 아이들하고 부모님이 같이 맨발로 거기 이제 해놓고, 거기 물고기들도 이제 돌아다니고, 거기를 이 양근천을 맨발로 걸어갈 수 있는 그거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양쪽에는 이 나무들이 복숭아 갖고 살구꽃도 막 심어 놓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그늘 밑에서 닦아서 하게 되면은, 야, 양평이 지금까지 발전하지 못했던 거는 솔직히 한강 시수원이라는 것 때문에 발전을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양근천을 그러니까 지금 걷는 양근천 걷기 사업을 만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전성군수 모티브. 그래, 맞아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2025년 10월부터 2027년 10월까지도 돼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잘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여서 이제 그 걷기가 어디까지가 마무리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거는 또 하나가 되는 게 물이 아이들하고 거기서 맨발로 걸으려 그러면은 이 관로 있잖아요. 예. 생활 오폐수가 하나도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생활 오폐수가 몇 군데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네 군데에서. 음. 그러면 그것까지도 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관로 처리를. 근데 이제 제가 19년도에 그 군청 가서 견적을 뽑아봤었을 적에 생활 오폐수에서 막는 것만 해도 한 3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 몇 가지가 돼줘야 되거든요. 관로를 묻어줘야 되고 또 지금 그러니까 식수원이 양평 여기 양 근처에 식수원이 근원지가 어디냐 그러면은 저기 그 배관리 위에 계곡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 인허가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 거기 전원주택들 많이 들어서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 저기 대공인이 이런 거 다 뚫어놨다 보니까는 지하수가 지금 고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하수가 고갈이 되니까 양 근처에 수량이 줄어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량 보관, 그러니까는 생활 오폐수를 접고 생활 오폐수를 관로로 묶어서 내고 그 다음에 수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하천을 정비하고 여기까지가 해서 돌아오는 걸 만들고 싶은 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문화예술인들이 아카이브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레지던시 사업이나 통해서 여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꿈꾸는 도시 양평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관광객들도 저절로 오고 그렇게 되다 보면 주민들의 삶도 두둑해질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소상공인들 장사가 안 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지금. 제가 경제지식은 해박하지 못하지만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건 양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고 세계적인 문제예요. 네. 지금은 5차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 구조가 변하는 구조에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인간들끼리 경쟁했던 구조가 아니에요. AI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산업 인프라에 대해서 이게 옛날에는 지금 사람이 돈을 벌고 사람이 돈을 쓰는 구조였는데 그거가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상당 부분 AI라든가 이런 로봇을 갖다가 지금 대체품으로 갖다 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인간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AI나 로봇이 돈 버는 거기 때문에 그 로봇이 밥을 먹습니까? 아니면 무슨 가서 술을 먹습니까? 돈을 안 써요, 얘네들은. 안 쓰니까는 2차 산업, 3차 산업이 돌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회 큰 그 패러다임이 지금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누군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 양평만 해도 빨리 적응을 해서 해야 된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양평의 상업인구가 옛날에 농업인구가 많았었어요. 10년 전에는. 상업인구가 적었는데 지금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지금 2024년대 구조를 보니까는 농업인구가 9%고 상업인구가 33%예요. 그러면 이 상업인구가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그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도 양평 정치하는 사람도 이거 빨리를 대안책을 내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돼줘야 같이 양평군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부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평이 부강해지고 대한민국이 부강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양평군을 잘 사는 도시로 만들고 싶은 게 꿈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이제? 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맹주철 군의원 후보가 생각하는 양평의 미래를 들어봤습니다. 양평의 변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원TV에서는 후보별로 두 번째 시간에는 공약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후보자들께서는 댓글을 남기시거나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송원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